를 발표하게 된 장채윤입니다. 우선 생성 모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DNN에 대해서 간단한 복습을 하고 매니폴드 러닝의 대략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3번, 4번은 이제 생성 모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딥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간단한 중요한 사항들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면 이제 머신러닝과 다른 점이 모델이 스스로 학습을 하고 오차를 줄여나간다는 것이 다른 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델을 사용을 할 때 가정을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트레이닝 데이터 전체 로스가 각각의 로스에 대한 합이다 라는 가정을 하고요. 여기서 로스는 이제 모델이 예측한 값과 출력이 서로 차이나는 정도, 그러니까 네트워크 출력값과 타겟값에 대한 로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가정을 하고 모델이 학습을 해나갑니다. 이 가정이 나중에 VAE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DNN의 주요한 방법, 그러니까 오차를 줄여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DNN이 오차를 줄여나가는 방법은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방법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미분을 통한 방법입니다. 시각적으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여기 캐릭터가 있죠. 캐릭터가 눈을 가리고 저기 가운데 골짜기에 있는 물을 마시러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낮아지는 방향을 향해서 움직인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밑으로 점점 움직이겠죠? 그리고 결국 어느 순간에 도달해서는 거의 기울기가 없는 상태에 도달할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딱 멈추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멈추고 학습을 중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수식적으로 이해를 해볼게요. 그렇다면 어떤 세타가 있을 때, 여기서 세타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 웨이트와 바이어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하는 파라미터죠. 여기서 세타를 어떻게 델타 세타로 이동을 시킬까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아까 말했듯이 기울기가 작아지면, 그러니까 로스가 작아질 경우에만 이동을 시킨다 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언제 이 탐색 과정을 멈추냐, 그 기울기가 움직여도 똑같을 때, 그러니까 더 이상 줄어들거나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때 멈춥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느냐라는 고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그것을 위해서 가정을 몇 가지 합니다. 미분 값을 여러 개 사용할 수도 있죠. 첫 번째 미분 계수, 두 번째 미분 계수, 세 번째 미분 계수 등등 많이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첫 번째 미분 계수만 사용하도록 합니다. 근데 더 많은 차수를 사용할수록 더 넓은 지역을 작은 오차로 표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미분 계수만 사용을 했죠. 그럼 이것과 반대로는 좀 좁은 지역을 표현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 미분계수를 사용해서 계산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미분계수가 줄어드는 쪽으로 이동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이 값이, 로스 값이 무조건 음수가 되면 되겠다라는 답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마이너스 러닝 타임 곱하기 델타 L이라는 식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러닝 타임, 그러니까 러닝 레이트 같은 경우는 왜 사용을 할까요? 바로 로스 함수의 1차 미분항까지만 사용했다고 했죠. 그래서 아주 좁은 방향에서만
감소 방향이 정확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극소값에 가까워질수록 미분계수가 작아지죠. 일반적으로 이런 2차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할 때 극소값에 가까워질수록 미분계수가 0에 가까워져요. 작아지기 때문에 그 정도를 러닝 레이트를 통해서 반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MS를 기준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하려는 값이 weight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코스트 펑션은 전체 오차들의 합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오차들을 다 더해서 제곱해준 값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무조건 음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곱해준 값을 빼줌으로써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실현을 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미분을 할 때를 생각하면 계산하기 편할수록 좋죠. 그렇기 때문에 MS를 사용할 때는 나누기 2를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우리가 세웠던 식이 있죠? 러닝 레이트를 곱하고 제곱을 미분해준 값을 곱해준다. 돼 있을 때 이쪽 부분 미분은 엄청 간단하죠. 미분을 하면 위에 거 그냥 내려오고 없어지고 내려오고 없어지고 x 하나 붙은 그런 형태가 됩니다. 네, 바로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계산해야 할 그레디언트 디센트 식이 되고요. 이것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아까 표현했던 것과 그대로 그래서 알파는 아까도 말했듯이 러닝 레이트입니다.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궁금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극소값 근처를 찾는 경우면 그냥 미분한 게 0이 되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쓰는 로스 펑션이 닫힌 함수가 아닐 수도 있죠. 그러면 미분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찾을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이것은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컴퓨터가 계산하기에 편리하다고 합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이 미분 계수 0을 찾는 것보다. 다음으로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매 레이어마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백프로퍼게이션이라는 게 나타났고 이것을 통해서 딥러닝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역전파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맨 마지막 단에 있는 레이어에 있는 에러 시그널을 통해서 앞단에 있는 것들을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앞단에 있는 로스들을. 방법은 여기 있는 로스를 마지막 아웃풋 값으로 미분한 값과 액티베이션 펑션을 미분한 값을 곱해주는 건데요. 이것을 통해서 다시 에러 시그널 앞단의 에러 시그널을 구하고 계속해서 반복을 하죠. 결국엔 레이어 종단에 흐르는 그레디언트 값에 로컬 그레디언트를 곱하는 식으로 그레디언트가 뒤에서부터 앞으로 전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어스의 관점에서 한번 보면 이제 코스트를
바이어스에 대해 미분한 값으로 에러 시그널 L이 되죠. 그리고 이제 웨이트 L은 코스트를 웨이트 L에 대해서 미분한 값으로 에러 시그널 L에 A, L-1 트랜스포즈를 곱해준 값이 됩니다. 다음은 mean square error. 이제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딥러닝을 할 때 모델이 어떤 형태를 지니고 있냐라는 것을 정했으면 로스의 종류도 정해야 되겠죠. 로스 펑션의 종류. 제가 아까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할 때 MSE로만 보여드렸는데 MSE도 있고 다들 아시다시피 크로스 엔트로피도 있고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등등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MSE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간단한 예시인데요. 인풋이 1이면 아웃풋이 0이 되어야 하는 그런 예시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초기 값을 랜덤 값으로 설정을 하잖아요. 근데 MSE 같은 경우는 만약에 활성화 함수를 시그모이드로 했을 때 초기 값이 다를 때 성능이 달라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 왼쪽 오른쪽을 보면 초기 값이 다르다고 해서 그 학습되는 성능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원인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기울기 소실 문제가 원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울기 소실 문제가 왜 생기느냐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아까 백프로퍼게이션을 사용할 때 에러 시그널을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죠? 에러 시그널 L이라는 게 있으면 이거 마지막에 있는 것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코스트 펑션을 마지막 그 아웃풋으로 미분한 값과 이거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미분한 값을 곱해준다 라고 했었죠. MSE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코스트 펑션은 뭘까요? 당연히 마지막에 나온 아웃풋 값과 y 값을 빼준 것을 2로 나눠준 거겠죠? 아까 말했죠? 그 계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2로 나눠준다고. 그러면 이 C를 A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거 내려오고 A-Y가 되겠죠? 그렇다면 에러 시그널은 어떻게 될까요? 델타 C 곱하기 액티베이션 펑션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값은 A-Y 액티베이션 펑션 Z가 됩니다. 이런 형태를 지니게 되고요. 우리가 아까 앞단의 웨이트들을 어떻게 갱신해 나간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갱신을 해나간다 했죠. 뒷단에 있는 것들을 곱해서 갱신을 해나간다고 했죠. 근데 뒷단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아까 가정했듯이 C를 B에 대해서 미분한 거 C를 웨이트에 대해서 미분한 거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앞단의 것들을 곱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이 시그모이드 함수의 미분값이 계속 곱해진다는 건데요. 우리가 백프로퍼게이션을 진행을 하면서 MSE에서 계속 이 값이 곱해져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시그모이드 함수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근데 이걸 미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0인 부분이 존재를 해요. 0에 가까운 부분이. 그리고 최대값이라고 해도 4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일단 0인 부분이 곱해졌다고 생각을 할게요. 모든 웨이트를 갱신할 때 0이 곱해지기 때문에 그 갱신값이 거의 없는 수준에 달하죠. 그러면 이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서 기울기가 거의 0에 가까워지고 더 이상 학습이 되지 않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기울기 소실이라고 부르고요. 만약에 0이 아니라고 해도 최대값이 4분의 1이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을 해서 갱신하려는 웨이트들의 정도가 4분의 1씩 계속 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당연히 기울기 소실이 일어납니다. 다시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뒷단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앞단에 있는 웨이트들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액티베이션 펑션의 미분값이 곱해지기 때문에 근데 그 액티베이션 펑션이 시그모이드라면 시그모이드 최대값이 4분의 1이고 0에 가까울수록 학습이 덜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나온 게 크로스 엔트로피인데 크로스 엔트로피를 설명드리기 이전에 렐루라는 펑션을 설명드릴게요. 렐루라고 요즘에 많이 쓰는 액티베이션 함수인데 이 함수를 쓰면 1에 가까운 값으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앞선 시그모이드 펑션 같은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크로스 엔트로피를 설명드릴게요. 크로스 엔트로피 같은 경우는 아까 봤던 민 스퀘어 에러에 비해서 어느 정도 기울기 소실 문제가 해결된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똑같은 시그모이드 함수를 썼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해결이 됐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것은 바로 민 스퀘어 에러의 백프로퍼게이션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우연하게 그 아까 말했던 시그모이드 함수의 미분값이 사라지기 때문인데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민 스퀘어 에러 말고 크로스 엔트로피의 금방 말 실수한 것 같네요. 크로스 엔트로피의 코스트 펑션을 적어볼게요. 그러면 이 코스트 펑션을 A에 대해서 미분을 해볼게요. ln A니까 A분의 Y가 되고 마찬가지로 이거 되게 쉬운 미분이죠. 미분하고 안에 것도 미분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따라 붙습니다. 통분을 해줄게요. 그리고 다시 풀어서 정리하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말했듯이 이거랑 시그모이드 펑션 미분값 곱해준 거가 우리가 구하려는 에러 시그널이 되죠. 근데 그러려면 이 시그모이드 펑션의 미분값이 어떻게 되는지도 구체적으로 알아야겠죠? 다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시그모이드 펑션 미분하면 이런 형태가 돼요. 그렇다면 시그모이드 펑션을 미분하면 왜 그런 형태가 되는지 자세하게 뜯어볼게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다들 아시다시피 시그모이드 펑션은 1 플러스 익스펙테이션 마이너스 z 승을 마이너스 1 한 거고요.
당연히 이거 미분하면 제곱된 게 분모로 내려오고 겉에 거 미분, 안에 거 미분 해야 되니까 안에 것도 또 미분해줘야 되죠. 이것도 이거 미분하고 이 위에 올라가 있는 거 미분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고요. 이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거 정리를 해보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아까 이 형태를 만들어야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풀어서 써줄게요. 여기에 1 플러스 마이너스를 추가해주고 이렇게 풀어서 써볼게요.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네요. 이걸로 묶어주면 이렇게 됩니다. 결국에는 아까 1 플러스 expectation 마이너스 z승 분의 1 그게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시 이러한 형태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시그모이드 함수의 출력값이 이제 결과값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결과값은 A라고 정의를 해서 이게 A하고 같아지는 것이거든요. 마지막 레이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E-A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A 곱하기 1-A죠. 그러면 이거 두 개 곱해진 에러 시그널 이거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되느냐. A-Y만 남죠. 결국에 아까 말했던 시그모이드 펑션의 미분값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 소실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는 수식은 조금 지나가는 조금만 더 남았어요. 파이팅! 다음으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는 앞선 로스 펑션이랑 조금 다르죠. 왜 다르냐? 앞선 로스 펑션 같은 경우는 특정 입력이 있으면 특정 고정 출력을 뽑아내는 건데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는 고정 입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출력을 뽑아낼 수 있다는 확률 분포를 찾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몇 가지 가정을 또 해야 되는데요. 아까 그냥 MSE랑 크로스 엔트로피 같은 경우는 그냥 그거 사용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는 사용하겠다 했으면 확률 분포에 대한 확률 분포에 대한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가우시안은 따르냐, 베르누이 따르냐, 분산은 뭐냐 이런 거 말이죠. 그래서 이 확률 분포에 대한 라이클리후드 값을 맥시마이즈 시키는 방향으로 학습을 시키는 거고요. 만약에 P fx 바 y 평균과 y가 같아지면 이제 학습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까 것은 특정 고정 값을 예측하는 거면 이거는 확률 분포를 찾은 것이죠. 그래서 샘플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샘플링이라고 하면 만약에 개라는 강아지 사진을 입력을 했을 때 강아지만 이렇게 딱 나오는 게 아니라 뭐 모자 쓴 강아지, 이상하게 생긴 강아지 등등등 여러 가지 강아지들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샘플링 하는 거죠. 그래서 확률적 관점으로 해석을 하느냐 아니면 아까처럼 타겟값과 예측된 값의 차이로 해석을 하느냐에 관한 해석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챕터에서 말하고 싶은 게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랑 결국에 앞에 있던 차이로 해석하는 것과 같은 해석 방법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것은 바로
이런 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우리가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를 구할 때 로스 펑션을 이런 식으로 세웁니다. 여기서 세타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파라미터죠. 아까 말했듯이 웨이트랑 바이어스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미니마이즈 시키는 방향으로 학습을 시키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분포를 가정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 이상하게도 그 분포를 어떤 식으로 가정을 시키냐에 따라서 어떤 것은 MSV와 비슷하게 되고 어떤 것은 크로스 엔트로피랑 비슷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도 차이로 해석하는 것과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것에 대한 수식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우시안으로 해석을 해볼게요. 평균은 무유라고 하고요. 시그마는 1이라고 할게요. 가우시안은 거의 정규 분포랑 비슷한 분포라고 보면 되는데요. 다들 아마 이런 식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고등학교 수학책에서. 이게 무슨 식이냐면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아마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거를 하나하나 뜯어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을 텐데 통계나 아니면 머신러닝 쪽을 전공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거 정도는 외워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고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자 하는 게 이 확률 값의 마이너스 로그의 쉬운 값이죠.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까지예요. 여기서 x가 yi죠. 자, 이런 식이 있어요. 한번 로그를 씌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를 씌우면 이게 로그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 익스펙테이션을 로그 씌우면 그냥 그대로죠. 그대로 내려와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시그마가 1이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시그마 2를 여기 넣어주잖아요. 잠시만요. 펜이 잘 안 나오네요. 시그마 2를 여기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로그에 루트 2파이 분의 1이 되는데 이게 너무 작은 값이죠. 그래서 그냥 무시를 합니다. 여기서 시그마 생략하는 거는 아까 2를 그냥 넣어놓고 무시했죠. 그래서 그냥 생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처럼 왜 그러냐고 질문이 올 수가 있어가지고. 이런 형태가 되죠. 그리고 아까 위에서 보면 이제 뮤i가 fx라고 가정을 했었잖아요. 그럼 이거 다시 풀어서 쓰면 뭐가 됩니까? 시그마 1이니까 무시하고. 이렇게 되죠? 이거 아까 봤던 MSE식이랑 똑같지 않아요? y값에 이 세타 fx 값을 마이너스 해준 값을 제곱해서 2로 나눠준 거. 똑같죠? 타겟 값과 y값의 차이를 구해서 2로 나눠주는 측면이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를 가우시안 정규 분포로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미니마이즈 시키는 방법은 MSE 방법이랑 똑같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베르누이로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베르누이가 뭘까요? 베르누이는 이렇게 0과 1 두 가지 확률로만 있는 존재하는 그런 확률 분포를 의미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산 확률 분포죠. 앞서 말한 가우시안 같은 경우는 연속 확률 분포고, 베르누이 확률 분포의 확률 함수는 그냥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냥 성공 확률, 실패 확률 몇 번 이렇게 그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fx, 이 결과값을 pi로 줄게요. 그리고 똑같이 확률을 계산을 해보면 이런 식의 형태가 되고요. 로그 한번 치워볼게요. 여기다 로그 치우면 이렇게 y 내려오고 그냥 로그 pi 하면 되죠. 마찬가지로 뒤에 거에도 죄송해요. yi죠. yi 내려오고 로그 1-pi 하면 됩니다. 이렇게 풀어서 정리가 가능하고요. 여기 또 마이너스 붙여야 되죠. 마이너스 붙이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이건 뭐예요? 크로스 엔트로피 식이죠? 크로스 엔트로피 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보면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라는 방법을 쓸 때 가우시안으로 해석하면 MSE가 되고 베르누이로 해석하면 크로스 엔트로피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랑 앞서 말했던 그 차이로 해석하는 거랑 다른 점이 없다. 거의 유사한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통계적 기반을 바탕으로 만약에 우리가 뭔가 연속적인 그런 변수를 받았을 때 MSE를 쓰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산적인 카테고리컬 변수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베르누이를 쓰면 로스 펑션으로 쓰면 좋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논리적 기반을 이렇게 세우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앞서 말했던 것을 PPT 한 장으로 정리한 것이고요. 여기 보면 로스가 맥시멀 라이클리후드의 로스가 마이너스 로그 PUX 바 Y다. 근데 가우시안으로 해석을 했을 때 MSE랑 비슷하게 되고 MSE랑 비슷하게 된다. 라는 것을 여기 PPT에서 정리해줬네요. 그래서 꼭 이해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수식 증명하고 그랬는데 이 단원의 결론은 결국에는 첫 번째는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의 학습 방법으로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배웠고요.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은 뭔가 그 극소값이 되는 지점을 찾아서 눈을 가리고 찾아가는 그런 방법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백프로퍼게이션을 배웠습니다. 역전파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뒤에서부터 앞으로 이제 거슬러 가면서 웨이트를 갱신하는 그런 것이고요.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으로는 MSE와 크로스 엔트로피가 있는데 MSE에 비해서 크로스 엔트로피가 기울기 소시 문제에서 자유롭다. 자유로운 이유는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했던 그 시그모이드 함수의 미분값이 사라지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있고, 결과적으로 기울기 소시를 조금 줄이려면 렐루 펑션을 이용하는 것이 더 좋다. 다음으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제 최적의 해를 찾는 방법으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도 있다는 것을 배웠고요. 이거는 앞선 그 차이를 해석한 관점과 다를 게 없다. 결국에는 확률적으로 해석하는 관점이다. 그래서 이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에서 분포를 가우시안으로 보면 MSE 문제랑 똑같아지고 베르누이라고 보면 크로스 엔트로피 문제랑 똑같아진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결론은 이제 DNN의 학습 방법 2가지를 배웠고요. 네트워크 출력값과 정답 간의 차이를 확률적으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단순히 그 차이로 해석하느냐에 관한 관점이고요.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딥 뉴럴넷의 학습 과정이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이랑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음으로 매니폴드 러닝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매니폴드 러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토인코더,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를 사용할 때 중요하게 사용되는 그런 전략이죠. 매니폴드란 고차원 데이터가 있을 때 고차원 데이터를 데이터 공간에 뿌리면 샘플들을 잘 아우르는 서브스페이스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학습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우리는 이 측면에서 조금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차원의 저주라는 말을 아시나요?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처음 들어봤는데 되게 직관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3차원 공간에 어떤 데이터가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그 데이터는 1000개의 포지션이 필요해요. 근데 이걸 2차원 공간으로 줄일 경우에는 100개의 포지션만 필요합니다. 또 1차원 공간으로 줄이면 10개의 포지션만 필요하죠. 그래서 차원이 늘어날수록 그 밀도도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라는 것이 차원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매니폴드 러닝은 중요한 특징을 찾아서 저차원으로 이동시킨다라는 것을 말했었죠. 그래서 고차원의 데이터는 밀도가 낮지만 이를 포함하는 저차원의 매니폴드가 있다라는 가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차원의 매니폴드를 벗어나는 순간? 똑같은 말을 2번 했네요. 밀도는 급격히 낮아진다라는 것인데요. 고차원의 데이터를 표현하는 저차원의 매니폴드를 통해서 우리는 샘플 데이터의 특징을 잘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서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고차원의 데이터를 저차원에서 잘 표현하려면 중요한 특징들만 뽑아서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니폴드를 거치면 그 샘플 데이터의 특징을 잘 파악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고차원의 데이터를 잘 표현한다 함은 바로 데이터의 중요한 특징을 발견하는 것인데요. 매니폴드 좌표를 조정해보면 매니폴드 변화에 따라 학습 데이터도 유의미하게 조금씩 변화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데이터 샘플을 잘 아우르는 매니폴드를 찾게 되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바로 피처를 잘 찾았기 때문에 좌표를 조금씩 변경하면서 데이터를 유의미하게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이라는 숫자가 있을 때 이 피처를 엄청 잘 찾았어요. 그럼 이걸 변경시켜서 9라는 숫자를 만들 수도 있겠죠? 역으로 매니폴드를 잘 찾았다면 도미넌트 피처가 유사한 샘플들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 도미넌트 피처라고 하면 중요한 특징이겠죠? 그 지배적인 특징들이 유사한 샘플들을 찾아서 인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매니폴드 러닝은 고차원의 데이터에서 중요한 특징만 뽑아서 저차원에 뿌리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토인코더, 우리가 배우려는 오토인코더가 있습니다. PCA 같은 경우는 리니어한 방법이고 오토인코더는 넌리니어한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PCA는 다들 알다시피 매니폴드 러닝을 이용한 오토인코더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인코더 같은 경우는 인풋이랑 아웃풋 레이어가 같은 아키텍처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4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4가지 메인 키워드에 대해서는 잘 익혀두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학습은 unsupervised learning으로 하고요. 로스는 네거티브 ML로 해석을 합니다. 또 차원 출소는 manifold learning을 통해서 디코더는 생성 모델의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토인코더 아키텍처가 정확하게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의 아키텍처를 지니고 있는데요. x와 y 값이 동일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 또한 이 x와 y의 차이로 계산을 하고요. 입출력이 동일한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디코더가 최소한의 학습 데이터는 생성해낼 수 있다라는 큰 특징을 지닙니다. 이거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토인코더를 학습한 후에 얻을 수 있는 직관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인코더 관점에서는 적어도 최소한의 인풋 데이터를 잘 복원한다라는 것이고 최소한의 성능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또 디코더 관점에서는 최소한의 트레이닝 데이터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오토인코더는 어떤 데에 쓰일까요? 바로 피처를 추출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고요. 아까 말했듯이 매니폴드 러닝을 이용하면 고차원 데이터의 중요한 피처를 찾아낼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다음으로 디멘션 리덕션. 당연히 이제 매니폴드 러닝을 통해서 차원을 축소하는 거니까 디멘션 리덕션에 사용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초기화하거나 프리트레이닝 할 때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약간 과거형이에요. 기존에 배치 노멀 같은 것이 없을 때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오토인코더는 적어도 입력값에 대해서는 복원을 잘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파라미터 초기화에 잘 쓰인다고 했죠. 그 예시를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스태킹 오토인코더라는 것이고요. 쌓아가면서 학습을 한다라고 해서 스태킹 오토인코더라고 합니다. 주어진 데이터는 이러한 형태를 지니고 있고요. 이 데이터에서 이제 100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인풋으로 넣어진 784개를 예측하고 싶어요. 복원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웨이트를 갱신시키면서 기존의 x와 유사한 새로운 x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뒤쪽에 있는 1000개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앞단에 있는 1000개 데이터를 복원하는 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A와 유사한 새로운 A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웨이트를 갱신을 하고 다시 초기화를 시키면서 뭔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X값과는 조금 다른 변형된 X값을 생성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학습이 끝난 오토인코더로 웨이트를 이니셜라이즈 해주고 모델 학습 위에 백프로퍼게이션을 진행을 하면 아까 말했던 모델의 초기화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어도 입력값에 대해서는 복원을 잘 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이용한 것입니다. 다음은 디노이징 오토인코더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노이즈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기존의 오토인코더에 랜덤 노이즈를 추가한 오토인코더를 의미합니다. 랜덤 노이즈라고 하면 사람이 같다고 생각하는 데이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뭔가 기계가 봤을 땐 다를지라도 사람이 봤을 땐 같은 게 있어요. 목소리도 똑같은 사람 목소리인데 조금 다르게 낼 수 있는 거고 똑같은 개 이미지인데 조금 측면으로 틀어졌다든가 아니면 아래 위로 방향이 바뀌었다던가 그런 형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노이즈를 넣어준 게 랜덤 노이즈라고 합니다. 이걸 넣어준 게 차이점이고요. 다른 것은 똑같습니다. 기존의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랑 다를 게 없고요. 먼저 들어간 데이터를 차원을 축소를 시키고 다시 복원시키는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노이징 오토인코더를 통해서 데이터를 복원한 거를 보면 여기 노이즈가 많을수록 학습이 덜 된 거거든요. A를 보면 이건 그냥 오토인코더예요. 노이즈가 엄청 많은데 DA를 보면 노이즈가 그래도 조금 줄어든 엣지 부분이 조금 보이는 특징을 지니고 있죠. 지금까지 오토인코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오토인코더보다는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가 많이 쓰이니까 오토인코더는 약간 이게 뭔가 싶은 뭘까에 관한 그런 간단한 인사이트만 설명을 했고요.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에 대해서 수식을 뜯어보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